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5개월 만에 문서 형태로 최종 타결됐습니다. 양측의 문서가 서로 달라 혼란이 빚어졌던 일본과 달리 연간 투자 상한선과 상업적 합리성 등 한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문서에 담겼는데요. 특히 가장 투자액이 많은 조선업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한국 기업에 귀속되고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먼저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룸에 찾아 한미 양국이 합의한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경주 에이펙에서 한미 두 정상이 만나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입니다.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현재 25%인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5%로 낮아져 이번 달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복제의약품에 매기는 15% 상호 관세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당초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반도체 관세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는 조건에 합의하였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은 별도 항목으로 명시했습니다.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제한하고 한국 외환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예상될 땐 투자금과 시점도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의 2천억 달러 대미 투자가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공여가 아니라는 점은 MOU 양해각서로 분명히 했습니다. 1,500억 달러 조선업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도 모두 우리 기업들이 갖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정 프로젝트에 발생한 손실을 다른 성공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할 수 있는 구조를 1,475원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관세 협상 최종 타결과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 영향으로 1,45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또 오늘 팩트시트에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우리 정부의 오랜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미국이 승인하고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한국에서의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핵잠수함 전력화까지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개적인 지지가 문서화됐습니다. 이어서 김정우 기자입니다. 원자력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핵 추진 잠수함. 디젤 엔진으로 구동하던 잠수함과 달리 산소 공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올라올 필요가 없어 수개월 잠행이 가능하고 속력도 더 빠릅니다. 이런 강점 때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필요하다는 논의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나왔고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지만 미국의 핵 확산 우려에 부딪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수건이었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이 한미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수건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한국 건조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핵연료는 미국에서 들여올 걸로 보이는데 호주가 맺은 오커스 협정처럼 별도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농축과 재처리 권한도 팩트시트에 담겼습니다.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대목입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 미만의 우라늄도 미국 동의가 있어야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 함에 따라 일본 수준으로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하려면 이제 미국과 후속 협의를 하여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어떻게 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핵 무장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지 핵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핵 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핵 잠수함과는 다르며 우라늄 농축, 재처리도 경제, 산업적 목적에 국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협상에 임했던 마음가짐을 짧지만 무겁게 털어놨습니다. 초강대국과의 비자발적 협상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었다며 상대의 필요에 맞춰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간이 걸렸음을 시사한 건데요. 이렇게 우리 정부가 뚝심을 보여준 협상의 서면 합의 첫 부분에서 미국은 이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의 민주주의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표현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한미 FTA 파기와 함께 우리나라에 26%의 관세 폭탄을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 7개월 만에 새 협상을 마무리 지은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국력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도 국제사회는 법적인 강제 규범이 사실상 없습니다. 영원한 친구도 우방도 없는 그런 세계에서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은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막기 위한 비자발적 협상이었다면서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거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겁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는 점을. 제조업 재건이 시급했던 미국의 약점을 파고들어 국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협상 과정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경주 에이펙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관세 폭탄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을 깐깐함과 뚝심으로 버틴 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런 우리 협상단을 거칠다, 터프하다고 표현하며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They're very tough negotiators, and that's the way it should be. And I will say that we're working together. There's a great. 이 대통령은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향한 배려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리적 판단을 내렸다. 용단의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화답하듯 미국 백악관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신 대로 협상단이 국익을 위해 버티는 상황에서 응원과 합리적 비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 대통령도 오늘 소회를 묻는 질문에 그동안 꾹 참아왔던 듯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던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국익이고 뭐고 그냥 요구를 빨리 들어주고 합의하라는 식으로 발목 잡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협상이 실패하길 기다려서 공격하겠다는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를 문서화한 팩트시트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소회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정치권의 재촉과 압박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거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된 이후 협의문 문구 조율 과정에서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자 이를 노골적으로 공격해온 국민의힘을 겨냥한 겁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팩트시트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양치기 소년에 비유하며 오늘 발표 직전까지도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다던 팩트시트는 이번 주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외 관계에 있어선 국익을 위해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마저 정쟁의 수재로 삼은 행태에 일침을 가한 겁니다.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팩트시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의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했다며 일제히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무역협정이었다며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부터 7박 10일 동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해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 성장 역할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아울러 중동 핵심 국가 순방을 통해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팩트시트 공개 이후엔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내년에 추진한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회복을 공언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미 정상은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더 나아가 올해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는 데 공감하고 내년에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추진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중 2번째 검증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마지막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에 돌입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체계적, 안정적, 능동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단계 평가 종료 시기는 양국 군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에 달린 만큼 이 대통령 임기 안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지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동맹 현대화 기조에 맞춰 국방비를 조속히 GDP의 3.5%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 약 36조 4천억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주한미군에 48조 원가량의 포괄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대통령실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시설과 부지 비용까지 포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선 국방장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는데 다만 2만 8천 명 병력 규모는 언급하지 않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여지는 남겼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2018년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도 약속해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궁궐 유적과 왕실 공예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립현대미술관에 보관된 유명 작품들을 대통령실에 전시하겠다며 빌려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씨가 좋아한다는 추상화 그림들도 포함됐는데 빌려간 95점의 작품들 대통령실에 잘 전시돼 있을까요? 최경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은 기둥으로 여백을 강조한 유채화, 무제.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고 윤형근 화백의 작품입니다.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물방울 화가 고 김창렬 화백의 작품 회기. 한국 추상화를 대표하는 화가들로 이들의 그림은 경매시장에서 수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피로애락의 감정을 다 물방울에 녹인다는 행위일 수가 있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이 작품들을 포함해 국립현대미술관이 보관 중이던 95점의 작품을 무상으로 빌렸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추상화 작품들도 포함됐는데
대여 기간은 2달에서 2년 이상까지 다양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낸 공문엔 전시를 위해 대여를 요청한다. 설치 장소는 용산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 사실이 공식 확인된 그림은 용산 국무회의실에 걸렸다는 고영훈 화백의 그림 3점뿐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빌렸던 조선 왕실 공예품 9점이 한남동 관저로 들어간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들 역시 관저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에 있는 관저 어딘가에 침실에 두었을 수도 있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비밀 공간 안에 두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밖에 추론할 수 없는 것이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품을 받아갔던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연락해 해당 작품을 어디에 전시했는지 물었지만 이 관계자는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한남동 관저로 가져간 건 아니냐고 묻자 본인은 관저에 가지 않았다고만 답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가 올해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내년 1월까지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재판 초기에 정한 마지막 기일은 12월 22일. 2개월 전인 지난 9월 초에도 지 재판장은 특검과 변호인 측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12월 무렵엔 심리를 마칠 걸로 일단 예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선 내년 1월 중순까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4, 15는 어디까지나 예비적인 기일이니까 그건 그냥 참고를 하시고 7, 9, 10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까지 좀 정해서 하고 재판 종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르면 내년 1월 12일, 늦으면 15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 그런데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1월 18일까지란 점입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재판 속도가 빠른 한덕수 전 국무총리 담당 재판부는 11월 심리 종결 뒤 판결까지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도 한 지 벌써 1년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고 해서 그리고 나머지 증인 소환 절차를 계속하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가 불과 사흘에서 엿새 사이에 판결문을 쓰고 선고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풀려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방해 사건 재판 1심에서 먼저 실형이 선고되거나 다음 달 시작되는 외환죄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안, 아니면 지기현 재판장이 직권으로 구속을 하는 방법도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모두 경우의 수일 뿐입니다. 뒤늦게 지기현 재판장이 진행을 서두르려 하지만 임박해서 기일을 잡다 보니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2월 24일, 12월 29일, 12월 30일도 한번 하시죠. 12월 30일도 같이 하기는 좀 그러신가요? 변호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지 재판장의 인사까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변론 종결 예상 시점 한 달 반 뒤인 내년 2월 말이면 3년간의 서울중앙지법 근무 기간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 인사가나 재판부가 바뀌게 되면 기록 검토나 변론 재개 등으로 선고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령관들 재판도 제때 선고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데요. 내년이 되면 재판부가 교체될 수도 있고 그 사이 사령관들이 파면되거나 해임될 경우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전 사령관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내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직 군인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재판은 대부분의 증인 신문은 마쳤고 오는 2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증인 소환만 남겨뒀습니다. 재판부가 여름 휴전기 없이 매주 1회꼴로 재판을 열었고 사령관들도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철회해 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쥐기현 재판부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군사법원 재판의 선고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 특성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한 만큼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법원 재판부는 민간 법원의 진행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내년 1월이면 재판부 3명 중 재판장 등 2명이 전역해 재판부 교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새 재판부가 오면 다시 기록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있을 사령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변수입니다. 국방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해 만약 파면이나 해임 결정이 나올 경우 사건은 아예 민간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그럴 경우 각자 주소지에 따라 여러 법원으로 내란 사건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2년간 육군 참모총장 임기를 채운 뒤 지난달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돼 현재 내란 재판이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다시 이첩을 요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역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정부가 합참본부장과 육군 군단장 등을 만든 삼성장군 31명 가운데 20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중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내란에 가담했다면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에 따랐는데요. 그날 밤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장군들은 전원 진급에서 탈락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지 2달 만에 정부는 중장 31명 가운데 20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 등 본부장 4명을 한 번에 바꿨고 육군은 6개 군단장을 포함해 중장급 보직인 15자리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인적 쇄신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는데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된 군 지휘부를 문책하는 물갈이 인사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내란에 가담했다면 승진시켜선 안 된다고 지시했고 안규백 국방장관도 오염되거나 문제된 사람들은 다 도려내고 새 진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수호 가치를 실현하면서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 뒤에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 5명은 단 1명도 진급시키지 않았습니다. 학사 장교 출신을 특전사령관에 ROTC 출신을 육군 참모차장과 1군단장에 발탁하면서 이른바 육군 사관학교 중심의 카르텔을 깨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정치인 체포에 동원됐던 방첩사의 사령관은 별도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내년까지 권한을 줄이는 조직 개편을 거쳐 소장급 부대로 낮추려는 걸로 보입니다. 내란 가담에 대한 신상필벌을 군 인사의 제1원칙으로 주문해온 만큼 연말까지 단행할 소장과 준장 인사에서도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자체 감찰에 이어 총리실 지시로 구성된 헌법 존중 TF도 조만간 본격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 규모의 군 쇄신이 뒤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번째 구속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또 내란 선동과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존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에서 내란 특검은 계엄 이튿날인 12월 4일 한덕수 당시 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당정대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이유 불가피성 설명 필요, 탄핵, 특검 수사 등의 내용을 적은 업무 수첩과 휴대폰 추가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한 법무부 검찰과의 권한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 전 장관이 당정대 회의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서 국회 질의 등에 대비했을 뿐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동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기각 당시 지적된 위법성 인식 문제를 보완했지만 특검의 논리 연결에 여전히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같은 날 박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사를 받은 황교안 전 총리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를 거부하고 이른바 판사 좌표 찍기를 했다가 공무집행방해와 수사방해 혐의까지 적용된 상태였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려고 지금 대응 중이라서 내란 특검하라!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 염려 등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 상당 부분이 수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SNS에 올린 내란 선동 성격의 게시물 같은 증거는 이미 확보돼 있는 데다 이런 글을 올린 행위가 구속 사유인지 고민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 자체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이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제1시장 화물차 돌진 사고 당시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페달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이승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부천 제1시장. 67살 김모 씨가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자신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에 짐을 내린 뒤 다시 운전석에 오릅니다. 비상등을 켠 채 후진하던 화물차가 몇 차례 들썩거리더니 앞쪽으로 돌진합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모습도 CCTV에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폭 4m 정도 되는 좁은 길을 내달리는 동안 당황한 김 씨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김 씨가 화물차 안에 설치해둔 페달 블랙박스에도 녹화됐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소리도 녹음됐지만 기계음이 섞여 김 씨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도 평소처럼 물건을 내리고 인근 주차장으로 가려고 후진하던 중 뭔가 부딪힌 것 같아 잠시 내렸는데 화물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서둘러 탑승했다 경황이 없어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발진 같은 차량 이상이 아니라 페달 오조작이 사고 원인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현장 재측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 차량이 1, 2m 뒤로 후진한 뒤 132m를 질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게 문을 연 상인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차가 확 지나가. 점심만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제 점심은 낮에 하나 먹고 밤에 잘 때 하나 먹고. 사상자 21명 가운데 2명은 시장 상인, 나머지 19명은 이용객으로 부상자 대부분은 50에서 70대에 집중됐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이거 정말 여기서 차 들어모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은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인명피해가 큰 대형 사고인 점을 감안해 경기남부청이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이번에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던 셈인데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은 이미 거듭 전해드렸죠. 하지만 전면 의무화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강은 기자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부천 제1시장과 비슷한 폭의 좁은 골목을 지나던 차량. 속도가 빨라지더니 골목 끝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안 페달 블랙박스엔 다른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계속 밟았던 페달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이었던 겁니다.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급발진 의심사고 364건을 감정한 결과 88%가 페달 오조작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 불명은 있었지만 급발진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7월 시청역 참사도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딴 사고에 정부는 한 달 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엔진 출력이 자동으로 조절돼 급가속을 막는 장치를 부착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의무화 시점은 2029년, 그마저도 승용차 신차에만 적용됩니다. 화물차 신차는 2030년부터입니다.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실증도 하고 검증도 해야 되는 좀 부분이 좀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공백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부터 장치 보급을 확대하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 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해 최대 2,000대 정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범 사업 정도나 아니면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시험비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부착한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 갱신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공태영 기자입니다. 이번 사고로 전통시장 차량 통행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좁은 길에 사람은 많은데 차량이 달려들면 속수무책인 건데요. 막을 대책은 없는 건지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시장 안 좁은 길에 굉음을 내며 스포츠카가 지나갑니다. 차량이 바짝 다가오자 피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오늘 바로 가본 월드컵, 망원, 남대문, 수유시장 등 서울의 전통시장 통행로는 돌진 사고가 난 부천 제1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차량이 뒤엉키기 일쑤입니다. 손님이 오면 이제 물건을 둘러싸고 있는데 차들이 지나가면서 빵빵거리는 경우도 있고 부딪히는 경우도 실제로 있고요. 폰이라든가 팔꿈치라든가. 갑자기 차가 오면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좀 아이가 키 높이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들이 끽 쓰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돌진 사고가 났던 전통시장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지난해 12월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서울 깨비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차량이 당시 돌진했던 구간입니다. 이곳은 지나가는 시장 손님과 이렇게 차량들로 뒤섞여 있습니다. 바뀐 건 없었습니다. 후속 조치 같은 게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뭐 안전 관련해 갖고? 아니요, 조치 없죠. 시장 상인회가 지자체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달라고 했지만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양천구청은 시장 안에 살고 있는 주민 반대가 있어 곤란하다며 올해 안에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낮에는 차가 사라진 시장도 있습니다. 서울 백년시장은 지난해부터 하루 12시간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길목마다 이렇게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는 안전시설물을 만들어 시장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변 주민들 반대도 있었지만 상인회가 설명회를 열어가며 설득해 동의를 받았습니다.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도 잘 다니시고 일단 위험성이 대폭 줄어가지고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시장 환경이. 전통시장 안 차량을 막거나 제한할 수 있는 서울시 조례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차량 안전 대책이 사실상 상인들에게 맡겨져 있는 셈입니다. 바로 간다 공태현입니다. 독감 환자가 작년 이맘때에 비해 무려 12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보건당국이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40도 넘는 고열에 시달렸던 10살 어린이 독감 환자가 진료를 기다립니다.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한두 명 정도는 독감에 걸려가지고 학교에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주 병원을 찾은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50.7명,
한 달 사이 6배 이상 늘었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도 12배 더 많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00명일 때 독감 의심 환자가 9.1명이 넘으면 독감 유행으로 보는데 이미 기준의 5배를 넘긴 겁니다. 하루에 한 200명 정도는 이제 독감 의사 환자가 오시고 한 7-80%는 양성으로 판정되시는. 특히 청소년과 영유아 감염이 두드러집니다. 7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 환자가 1000명당 138.1명으로 전 연령대 평균의 2.5배에 달했고 다른 영유아와 청소년 환자도 평균보다 많았습니다.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같은 집단 생활이 감염 확산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독감은 38도 이상 고열이 나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과 근육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지난주엔 호흡기 감염병 의심 환자 3명 중 1명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내 몸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면역성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걸리지 않도록. 질병관리청은 65살 이상과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살 어린이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인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 배송 중에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유족 측에선 평소 대리점에 휴무를 요청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이직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대리점의 근무 시간을 분석해봤더니 지난해 쿠팡이 도입한 격주 5일제 근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택배 노조의 주장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 협력업체인 제주의 한 택배 대리점에 소속된 배송기사 고 오승용 씨는 지난 10일 새벽 배송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을 마친 뒤 하루만 쉬고 나간 새벽 배송 업무였습니다. 유가족 측은 숨진 오 씨가 평소 대리점에 휴무를 요청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정도로 과로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원하는 대로 하려면 이직하라는 말까지 들어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장례식 발인 당일에도 대리점에서 다음 날 출근할 거냐고 물어 딱 하루만 쉬고 나갔다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쉬고 싶을 때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택배 노조는 숨진 오 씨가 최근 한 달간 매일 11시간 30분씩 주 6일, 주당 69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대리점의 근무 시간 분석 결과 노동자들의 주 6일 연속 근무가 상당수 확인됐고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쿠팡 측이 도입한 격주 5일제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속 7일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쿠팡 CLS가 직접 제대로 조사해서 신뢰성 있게 발표하고 계산해야. 유족들은 해당 대리점과 협력업체 계약을 한 쿠팡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쿠팡이 저희에게 제대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고 제2, 제3의 오승역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서. 쿠팡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해당 대리점 측은 휴무를 못 쓰게 한 적이 없고 출근도 스스로 일찍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대부분 재료나 물품 등을 본사에서 구입하지만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됐는지는 사실상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의 본사인 미국에서는 재료비나 물품 비용을 두고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 갈등이 없다시피 하다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프랜차이즈 업계의 갈등을 살피고 상생을 모색하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 오혜정 기자입니다. 5년째 영업 중인 한 던킨 도너츠 지점. 지난달 3,300만 원을 벌었는데 도넛과 원두, 컵 등 재료비로 절반 가까이 본사인 SPC에 냈습니다. 모두 반드시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인데 각각 원가는 얼마인지 SPC가 얼마나 챙기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그때 깨달은 거죠.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했어요. 그런데 들어간 투자 비용이 있잖아요. 다만 던킨도너츠 이름을 쓰는 대가, 브랜드 사용료 로열티는 0%, 아예 본사가 받지 않습니다.
같은 던킨 도너츠를 미국에서 창업했다면 어땠을까? 미국 던킨 도너츠는 본사의 매주 매출의 10.9% 로열티를 냅니다. 대신 원재료는 협동조합에서 공동 구매해 거의 마진 없이 공급받습니다. KFC, 피자헛 등 해외 주요 프랜차이즈는 10% 내외 높은 로열티 위주로 수익을 냅니다. 각 가맹점이 많이 팔아야 그 매출에 비례해 본사도 로열티를 더 받아 함께 돈을 버는 윈윈 구조인 셈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약 70%는 로열티가 0%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받더라도 그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대신 재료값과 필수 품목에 마진을 붙입니다. 같이 돈을 벌기보단 본사가 가맹점을 상대로 장사하는 셈입니다. 인수한 지 한 1년 됐고요. 매출이 한 2천 정도 나오는데 순수익은 100만 원 정도. 어디까지 필수 품목인지 적정한 마진은 얼마인지 갈등이 계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유통마진을 공개하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영업 비밀이라고 반발했고 결국 정책은 흐지부지됐습니다. 0% 로열티 우리나라, 10% 로열티인 미국. 어디서 더 장사가 잘 될까? 우리나라에선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새로 생기면 평균 5년 버티고 망하지만 미국은 평균 45년 브랜드가 살아남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지난 2022년 초등학교 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담임교사가 2심에서 선고 유예를 받아 교직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해당 교사의 유죄 판결이 유지돼 교원의 책임이 어디까지냐며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겸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 당시 춘천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온 13살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 인솔을 맡은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보조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퇴직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9개월 만에 열린 2심에서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2년을 받으며 교사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학생 사망 사고는 피고인인 담임 인솔교사의 과실 외에 버스 운전상 과실도 있고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처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형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2년이 지날 경우 공소권이 사라집니다. 교사직을 유지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잃고 재판으로 고통받았던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에 대한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사고에 대한 유죄 판결에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교원의 책임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현장 체험학습을 가야 하나라는 의문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교원단체들은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부른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했습니다. 노 대행은 퇴임식에서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지만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후임으로 총장 권한대행을 맡게 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에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면서 정치검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성남시 대장동을 찾았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당론으로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국회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만 파면이 가능한데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탄핵에 의해서 파면되는 조항을 없애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검사 신분을 보장한 법조항을 악용해 검사들이 선택적 집단 항명 등
아전 인수격으로 권력을 휘둘러 왔다는 게 여당의 인식입니다. 연내 법안 처리를 내걸고 검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여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항명한 검사장 18명을 별도로 감찰하라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선택적 반발하는 검사장 또 검사들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하고 전보 조치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현직 검사의 정치권 직행에도 족쇄가 채워질 전망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 퇴직 후 3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특히 징계를 받은 검사는 최대 5년까지 변호사 개업이 제한됩니다. 반면 이번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외압 탓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찾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설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휘하고 이재명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서 대장동 사건을 땅속 깊이 파묻어 버리려고 한 명실상부한 이재명 방탄 베이트인 것입니다. 또 대장동 공사 현장까지 찾아가 범죄 수익금 7,400억 원 환수가 어려워져 대장동 기반 시설에 성남시 혈세 수천억이 투입될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성남시장도 성남시민 1인당 100만 원씩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동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부는 출산 가정에 산후관리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모들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산후관리사가 출근했음을 인증하고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업체들이 빚을 내가며 버티고 있다는데요. 도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성남에서 활동하는 15년차 베테랑 건강관리사 김영원 씨. 출산 가정이 요청하면 도우미를 파견하는 산후조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오늘 연습하시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자, 그럼 엉덩이, 머리 받쳐서 이렇게 나와주시는 거예요. 서비스 이용료는 지자체 지원을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70%에서 많게는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제때 정산되지 않더니 9월부터는 아예 끊겼습니다. 못 받은 돈이 4,700만 원에 이릅니다. 마이너스 대출, 그다음에 대출 뭐 이렇게 받고 있죠. 상황이. 예. 수익금 못 가져간 거는 뭐 수개월이 넘었고. 김 씨만이 아닙니다. 4억 원이 밀려 적금 깨고 돈을 빌려 근근히 버티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대표님 돈 어떻게 구했어요? 저희는 고맙긴 한데 다음 달은 돈 또 주나요? 왜냐하면 또 생계가 걸린 분들도 많거든요. 전국 기초지자체 147곳에서 지급되지 않은 돈은 모두 176억 원, 지자체당 평균 1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급작스런 지침 변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미숙아에 대한 산후조리 지원 금액을 늘리고 친정어머니 같은 가족도 교육을 이수하면 건강관리사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우미 수요는 폭증했는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일찍 바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반면 복지부는 서비스 단가 등에 대한 지침만 정할 뿐 예산 집행은 전적으로 지자체 몫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자체들은 다음 달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당장 해결하라며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정부는 한편으로 출산율 최고 성과를 홍보하면서 정작 그 현장을 뒷받침하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들이 미지급으로 무너져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에 피해는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도쿄의 영토 주권 전시관을 확장 개관하자 외교부는 오늘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폐쇄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해당 전시관은 지난 2018년 문을 연 이래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폐쇄할 것을 촉구해 왔음에도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이어트 약 전문 병원을 운영하며 약사와 제약사로부터 2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의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는데요. 마케팅 업자들이 의사에게 처방을 지시하며 사실상 약 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년 전 서울 강남 한복판에 문을 연 다이어트 약 전문 병원.
효과를 봤다는 입소문에 1시간 대기가 기본일 정도로 사람이 몰렸던 곳입니다. 강남에 있는 이 병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문 앞에는 10월 24일부터 폐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사무장 병원이라는 점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병원 운영을 주도한 건 마케팅 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강남, 구로, 중구에 병원을 차리고 의사들을 이른바 바지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업자들끼리는 우리가 의사를 부린다며 우리가 의사 위, 의사는 우리 직원들이라는 대화를 자연스레 했습니다. 업자들이 의사들에게 처방 지시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환자 특성과 상관없이 향정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최대한 많이 처방하도록 해 환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부작용을 호소하면 애매모호하게 말한 뒤 질질 끌어서 화를 낮추고 포기하게 한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바로 명예훼손 고소라는 지침도 마련해 운영했습니다. 인기 비결이었던 다이어트약 후기는 직원들을 동원해 SNS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 후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작성해 올리면 높은 점수를 줘 인사고과에 반영했습니다. 사실상 약을 팔아온 겁니다. 같은 건물을 쓰는 약국들과 독점 계약을 맺고 처방약 수익은 5대5로 나눴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렇게 번 돈이 16억 원.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도 5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마케팅 업자와 의사, 약사 등 14명을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보냈고 범죄 수익금 16억여 원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지난 1월 의사와 약사 사이에 처방 전 뒷돈 거래를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 뒤로 첫 번째 적발 사례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9위로 추락했던 프로야구 두산이 가장 먼저 FA 시장에 문을 열었습니다. 4년간 80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기아 출신 유격수 박찬호를 영입하기로 했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FA 시장 1호 계약은 두산 박찬호였습니다. 국내 이적 시장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찬호는 두산과 4년간 총액 80억 원 규모의 계약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션을 포함한 세부 사항 조율이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2014년 기아에서 데뷔한 박찬호는 두 차례 도루왕을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하면서 리그 대표 유격수 중 한 명으로 도약했습니다. 두산이 최근 다른 팀의 FA 선수를 영입한 것은 2015년 장원준과 2023년 양의지 등 모두 새 감독이 부임한 직후였습니다. 지난 6월 이승엽 전 감독이 중도 사퇴하고 9위로 시즌을 마친 두산은 이번에도 김원영 감독을 영입하고 나서 발빠르게 박찬호와 계약했습니다. 올 시즌 유격수 자리에 이유찬과 박준영, 안재석 등이 나섰던 두산은 확실한 주전 유격수를 확보한 상태에서 다음 시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야구 대표팀은 이번 주말 일본과 두 차례 평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도쿄돔에 입성한 오승환 해설위원으로부터 일본전의 관전 포인트를 들어봤는데요. 현지에서 송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를 하루 앞둔 도쿄돔. 양팀 모두 국내파 위주의 평가전이지만 각자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1라운드 탈락을 좀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보다 내년에 있을 WBC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2番打ったアン選手ですかね。かなり新戦力で強烈だなっていう印象ですし、間近でね明日見れ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し。 지난주 체코전부터 대표팀을 관찰 중인 오승환 위원은 도쿄돔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도 되게 느낌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도쿄돔의 어떤 분위기를 익히는데 정점을 두고 마운드 체크, 이 잔디 상태 좀 보고 해서 좀 적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뛰던 시절과 지금의 일본 야구는 또 다른 특성이 있다며 조언도 건넸습니다. 일본 이제 선수들이 장타 능력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분위기를 뺏기는 홈런을 안 맞았으면 좋겠고 또 반대로 우리 선수들은 그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장타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지영 감독은 내일 선발 투수로 곽빈을 예고했습니다. 이젠 과정만큼 결과도 중요해졌습니다. 대표팀은 10년 만에 한일전 승리로 자존심 회복에 나섭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올해 마지막 A매치 2연전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첫 상대 볼리비아와 평가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열리는 A매치인 만큼 팬들의 기대감도 컸습니다. 수는 결과를 잊어버릴 만큼 후회 없이 응원하고 가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다만 대전 월드컵 경기장 4만석이 다 채워지진 않아 매진이 이어지던 과거와는 달라진 분위기도 엿보였는데요. 이 내용과 결과 모두 잡아야 하는 만큼 홍명보 감독은 최정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전방 손흥민의 필두로 이재성과 이강인, 황희찬이 이선 지원 사격에 나섰고 이 황인범과 백승호가 부상으로 빠진 3선엔 원두재와 김진규가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월드컵 조추첨 호트2 사수를 위해 2연전 모두 승리가 필요한 대표팀은 오는 18일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나와 올해 마지막 A매치에 나섭니다.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 고려대 문유연 선수가 전체 1순위로 정관장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2년 전 1순위로 KT에 지명된 형 문정현에 이어서 사상 최초로 1순위 형제가 탄생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가을은 유독 짧게 느껴지시죠? 이제 가을 풍경을 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주의 모습인데요. 단풍과 은행나무가 붉고 노랗게 고운 빛을 띠고 있고요. 나들이객들은 막바지 가을을 즐기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말인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이른 시간 이동하신다면 짙은 안개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늦은 오후부터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눈비구름이 만들어지겠고 충남과 호남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는데요.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4도, 대구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주 중반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